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에 한동훈 장관 차치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도 한 장관 출마에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한 장관의 결심만 남았다는 평가도 두루두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뭐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뭐 어떤 추가적인 답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보는 목소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지난번 카이스트에서 외국인 연구생과 가족을 위한 기자들을 12월 내로 공식화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점을 이렇게 잡으시나요? 이게 갑자기 준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뭐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혹시 개각을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뒀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앞서 잠깐 사진 지나갔는데 저렇게 김영선 의원과는 사진 촬영도 했고요. 국민의힘의 지금 인재 영입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도 잠깐 악수를 한 사진도 잠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근데 한 장관이 앞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 가운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국은 총선 역할론에 특별히 보탤 말 없고 저는 임명직 공직자다. 진퇴는 제가 정할 문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애들러서 얘기했거든요. 진퇴는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다. 원론적이긴 한데 해석의 여지는 또 분명히 있을 것도 같고요. 아니, 그렇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결국에 이제 인사권자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사권자의 의중은 대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정기국회 운영이나 엑스포 후속 대책 얘기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총선 얘기도 나왔을 거고 기자들 질문이 집중됐던 게 한동훈 장관 역할론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집중됐는데 뭐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얘기를 안 나눈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저는 표현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당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얘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점 또 등판했을 경우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당 내부 깊숙이 논의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고 그런 걸 시사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 이번에 개각 대상이 되는 장관들하고는 다르게 별도의 뭐 원포인트 개각이 전망이 됩니다만 개각을 그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쨌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 자세는 계속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구체적 역할을 두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조금 다른 전망이 나와요.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후방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격전지 출마가 당에도 보탬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세부적으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질지 그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사실 공공연하게 원포인트 개각 예상은 좀 나왔고 한동훈 장관 원론적으로 진퇴는 제가 주관할 문제는 아니다. 차출설 이런저런 얘기에는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혁신 위에 혁신 동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양지에만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뒷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국민의힘 내부에선 역설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전국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당에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정치 리더로서 서는 것이 지금 셀럽이죠. 항상 과거 총선을 보면은 총선 메이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은 별로 안 좋았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했지만 큰 역할을 못했고 그 전에는 19대 때는 박근혜 당시 대 비대위원장이죠.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하태경은 아예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비례대표 좀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한 장관이 뛰어놀 수 있도록 총선에 좀
놔둬야 된다는 의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혁신이 동력 떨어진 이런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겠죠? 아마 이제 뭐 다른 출마자들은요, 한동훈 장관의 그 지원 유세나 이게 필요하니까 비례로 가서 좀 전국 선거를 책임지라 이런 데 여론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는 지역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선거제도가 이제 아직도 연동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성 정당으로 가는 건 이게 모양새도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또 비례 의원들은 좀 약간 이게 지역구보다 좀 이게 급이 떨어지는 걸로 평가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는 비례보다는 이게 지역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 너무 험지면 저기 묶여버려요. 따라서 이제 그 종로나 중구는 상당히 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남이 원래는 고향이니까 강남이 맞는데 또 이게 너무 그럼 이게 편하게 기득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즘 노는 게 저는 적절한 게 용산이 아닌가. 그 명분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1000년 만에 얼마나 그 수도를 거의 이전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신정치 1번지가 됐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용산에서 오히려 이제 수도 이전, 수도는 아니지만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 이 문제하고 이제 관련해서 명분도 있고 상당히 또 용산은 의외로 이게 그 여당이 조금 이게 오히려 분위기가 좋은 이런 지역입니다. 종로보다는 좀 되게 편한 지역이죠. 그래서는 용산이 조심스럽게 점치주고 있는 이게 분위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종로에서 용산으로 권력의 중심이 이전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선거제가 만약에 예전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뭐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지만 앞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대통령실이 지금 있는 용산 출마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병무 의원님. 네. 사실 두루두루 여러 얘기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용산 물론 지금 전직 장관 출신인 권영세 의원과의 교통정리도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의 용산 출마설 몇 %,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어떤 동질성, 이미지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젊은 윤석열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정계에 입문하길 원할 텐데 그것도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으로 나간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2의 윤석열 개념으로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본인들한테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선 권영세 의원이 있어요. 자기 당 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한다? 권영세 의원이 뭐 물론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모양도 우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용산은요 이 서울에 있는 강북권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유리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서 가장 쉬운 곳을 택했다. 그거는 결국 윤 대통령이 또 그 자기 윤석열 사단의 일종의 황태자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해서 아주 꽃길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용산이 불가하다 하는 얘기고 그러면 뭐 아주 험지로 보내라. 그거는 정계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아주 험지로 보낼 경우에는 그거는 뭐 당선 가능성보다는 그냥 어떤 이미지만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최초부터 제가 종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종로는 뭐 아주 험지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거기는 스윙보터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과거의 정치 1번지 개념 뭐 이런 상징성을 감안할 때 아마 종로가 가장 명분 있는 선택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했던 하태경 의원이 이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 최병무 의원 분석은 어쨌든 강남 3구 국민의힘에 유리한 강남 3구 바로 그거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용산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서울에 몇 안 되는 곳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를 보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이 당선이 됐지만 꽤 정말 간발의 차로 용산에서 당선이 됐었더라고요. 용산 출마설과 민주당의 기류, 한동훈 장관 얘기 한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면은 비례보다는 지역구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뭐 제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뭐 순번을 어느 정도 둘 건지
뭐 가장 앞순번을 갈 건지 후순위에서 본인이 어떤 뭐 책임지고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또 국회에 입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제가 좀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확장력 가지고 전국을 누비는 것도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용산은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권당 입장에서도 꼭 사수를 하고 본인들 지금 뭐 권영세 의원 있지만 꼭 상징적이니까 당선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여권 일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우리 최 의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지역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그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은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등치가 돼 버립니다. 앞으로 본인 정치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게 되면은 타격도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용산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에서도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또 후보를 내려는 검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산은 피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그 지역구 고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쉬운 곳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스윙보터 중에 괜히 잘못 골라 들어가면 또 낙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용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평가들이 좀 많았는데 아직도 한 장관 이제 원포인트 개각 얘기가 나오고 오늘 여당의 정책의원총회에서 여러 말들을 했기 때문에 차출설 얘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야당에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거의 구속영장 전부를 제가 보니까 한 80% 이상 그냥 읽어요.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구속영장 내용의 80~90% 정도를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게 법령에 써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저는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깜깜이로 투표하라는 거냐 국회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국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과하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 뭐 전재 의원이 맞받아치긴 했는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통 이제 법조계에서 폐지될 범죄 있잖아요. 폐지될 범죄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아마 이제 그 대륙법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남아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는 원래는 이제 그 공소제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뭐 피의사실을 흘리는 건데 이미 이거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가 있고 법원에서 이제 국회로 송부가 돼 있는 이 말은 이미 공소제기 직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이런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그 투표를 한다. 그렇다면 이게 국회의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찬반 투표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뭘 가지고 투표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여론도 중요하죠. 국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만 이게 여론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알 권리예요. 저는 법에도요. 예를 들어 뭐 설명할 때는 5분 내에 끝내라. 뭐 범죄 사실은 설명하지 마라. 증거는 설명하지 마라.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 한동훈 장관이 뭐 시간을 볼 때 보니까 딱 범죄 사실, 그다음에 증거 설명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피의 사실 공표다. 고발하거나 저는 문제 삼는 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